지난주에 수능 보고 이제 수능 성적 막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부터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부모님들도 지금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이번 수능이 왜 지금 어려웠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좀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수능이 어떤 부분이 특징이었냐면요. 문제는 안 어려웠어요. 문제는 안 어려웠고요. 지문이 어려웠어요. 극 난이도의 킬러 문항들이 나와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그런 지시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지문 자체가, 텍스트를 아이들이 좀 어려운 고난도의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면, 그 전에는 그 고난도 킬러 문항, 국어의 킬러 문항이 뭐였냐면요. 지문도 어렵고, 문제도 너무 그냥 되게 어려운, 문제 자체도 되게 킬러였었는데, 이제는 지문은 어렵대. 문제 자체는 사실 뭐 꼬아서 내지도 않고 되게 그냥 평면적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 특징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킬러 문항은 확실히 빠졌어요. 왜냐면 킬러 문항은 지문도 어렵고 문제도 어렵고 그냥 지문을 읽기도 어려운데 문제에 나오는 지문도 읽는 게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해하고 이것도 이해해서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말 심플하게 없어졌고요. 문제 보면 이런 거예요. 왜 뭐, 지금 과학 지문, 이거 물리 지문이 좀 약간 어려운데, 이게 이번에 제일 어려운 지문이라고 불렸던 거거든요. 근데 뭐 열팽창의 물의 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 부피가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뭐 이렇게 해서 열팽창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문제 자체는 되게 평이하게 나왔어요. 문제를 읽기는 어렵지 않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번에 특징이었고, 그리고 그동안은 정말 왜 쉬운 문제, 쉬운 문제, 쉬운 문제, 킬러 문항. 이런 식으로 나와서 최상위권 아이들 변별력을 일단 가려줬고, 중하위권 아이들은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그 변별력을 가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쉬운 문제, 쉬운 문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거의 저희가 약중중 강이라고 적긴 했는데 약중중 강도 아니에요. 그냥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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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약간 어려운 문제. 이런 식으로 킬러보단 다운했지만 밑에 있던 문제들도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등급을 체감할 때 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요런 애들은 아마 되게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쉬운 문제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근데 하위권 아이들의 변별력을 수능에서 이제 그다지 갖출 필요가 없어요. 왜 없냐면요.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하위권 아이들은 수능을 봐서 대학을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보는 정성조차도 하지 않아요. 사실 하위권 애들은 수능 그냥 거의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중위권 애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중위권 아이들한테 이 시험은 변별력이 되게 확실히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최상위권이요. 그러니까 정말 왜 스카이나 왜 서울 뭐 5대 명문 뭐 이런 학교를 넣는 정말 왜 그 상위권, 상위 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 등급에서는 여기서는 변별력이 아마 가려지기가 좀 어려울 거고 얘네는 진짜 킬러 문항 가지고 변별력 가리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틀리면 특히 수능 볼 때 국어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국어가 1교시거든요. 1교시에 얘네가 국어 시험 못 보면 멘탈이 무너져요. 무너진 채로 2교시 시험을 봐요. 그 2교시가 수학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나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교시 국어랑 수학은 거의 연동돼 있거든요. 애들은 멘탈 관리를 못 해요. 근데 여기서 최상위권 애들은 그냥 안 틀리는 게 관건이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했고요. 요번에 수능에서 이건 좀 그냥 웃겼던 거예요. 칸트에 대한 저기 지문이 국어에도 나오고 사탐도 나오고 영어에도 나왔어요. 근데 아마 부모님들 중에도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수능 문제 출제하시는 분들은 왜 문제 출제하러 들어갈 때 뭐 호텔을 갈지 리조트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내 전자기기를 모두 다 반납하고 수능 시험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완전 갇혀 있잖아요. 그 밖에 못 나가잖아요. 아예 너주는 밥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어 사탐 영어 선생님들이 짝들 리는 없고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뭔가 우연을 치겠지만 좀 재밌는 일이었어요. 칸트의 시간이 나왔고요. 이게 국어에서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작년에도 나왔어요. 칸트가. 그래서 요즘에 교육부에서 문제 내는 사람들이 뭔가 칸트랑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랬고요. 이거는 독서 영역의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지금 평가 많이 나왔잖아요. 독서가 경제, 과학, 철학 챕터가 나왔거든요. 철학이 그중에 칸트가 나온 거고. 근데 요게 그동안은 제일 어려운 그 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나 과학이나 철학이 나오면
그냥 이게 킬러야 라고 했는데 이게 세 개가 세트로 다 나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중중 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상위권, 그러니까 중위권 아이들 변별력을 가리기엔 되게 확실했을 거다 이거고요. 상위권 아이들 변별력 가리기에는 이번 수능이 좀 어려웠어요. 역시나. 그래서 우리 아이는 스카이를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더더군다나 자, 오늘 입시, 오늘 설명에 더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능으로 최상위권 애들의 변별력은 일단 킬러가 없어지면서 같이 좀 약간 나락을 간 분위기고요.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래서 왜 수능만 100%로 보는 전형이 없어졌잖아요. 수능 100% 전형이 없어지고 수능 그 정시에서도 생기부로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변별력이 되게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요 지금 분석해드렸던 수능 최상위권 아이들의 변별력이 부족합니다랑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뭐 이번에 뭐 저기 눈여겨봐야 될 문제였는데 요거는 아직 네, 우리는 고등학생이 아니어서 눈에 많이는 안 들어올 것 같고요. 요거는 최근 3개년 동안 3년 동안 수능 국어 문제 트렌드가 킬러 문항은 배제하라고 정부에서 했으니까 배제했어요. 그래서 지문이 전체적으로 무겁고 길어졌어요. 지문이 무겁고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벼운이 있는데 이제는 그냥 무겁고 길고 무겁고 길고 무겁고 길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무거워졌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대신 문제가 트릭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정통 독서력이 높은 아이들, 문해력 자체가 높고 문제풀이 스킬이 부족한 아이들도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점점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글의 핵심 논리와 정보를 이해하는지. 제시문의 난도, 이런 거, 시간 관리, 그러니까 지문이 길어지니까 시간 관리 문제가 발생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이제 수능에서도 지금 올해 수능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 수능에서도 최상위권 아이들 변별력이 부족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극상위권 아이들이 변별력을 가리기에는 되게 부족해졌을 뿐만이 아니고 특별한 상위권 대학들이 수능의 난도를 좀 수능의 비중 자체를 자꾸만 다운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입시를 들어가 볼게요. 입시 기본적으로 지금 부모님들 아셔야 되는데, 입시에는요, 수시와 정시가 있어요. 자, 수시와 정시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정시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수시를 먼저 원서를 넣어요. 수시는 보통 6번 원서를 넣거든요. 기회가 6번까지 있고요. 여기서 왜 학생부 교과라 그래서 성적만 가지고 내는 교과 전형이 있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라고 해서 얘가 생기부의 여러 가지 요소를 보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리고 논술 전형이 약 서울 상위권 15개 대학만 봤을 때 논술이 한 10% 정도거든요. 이게 되게 지금 큰 비중이에요. 왜냐면, 학생부 전체, 교과, 종합, 논술, 기타. 요게 수시죠. 요 수시라는 대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6개 골라서 원서 넣고, 정시에서는 똑같이 수능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정시에서 3개를 넣거든요. 그래서 총 9번까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 학군지 아이들, 우리 화랑 아이들, 그러니까 그 수행과 수능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학군지거나 아니면 특목 자사를 다니기 때문에 내신 페널티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얘네 내신 3등급이면 지방학교 내신 1등급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내신 페널티가 크니까 부모님들이 보통 학생부 종합을 생각을 안 하세요. 우리 내신 페널티가 크니까 이제까지는 학군지 부모님들은 정시에 수능에 올인하는 입시를 정말 많이 선택을 하셨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수시도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무조건 6번이 있잖아요. 무조건 6번이 있는데 내가 그거 안 넣으면 6번 날아가는 건데 뭐라도 일단 넣어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저희 그 수행과 수능 애들이 보기 딱 좋은 게 지금 저희가 고등부 운영을 이렇게 하거든요. 얘네가 하기 좋은 게 논술이에요. 왜냐면 서울 상위 15개 대학은 논술을 되게 선호해요. 지금 이게 상위 15개 대학 중에 서울대가 있잖아요. 서울대는 논술을 안 봐요. 서울대는 안 보는 이유가 교육부에서 옛날에 논술 시험을 폐지할 때 국립대는 논술을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국에 있는 국립대,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는 논술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부 눈치 때문에. 그리고 정시가 수능 100%로 하는 정시가 지금 현재 서울 상위 16개 대학은 40%거든요. 자, 여기 제가 지금 퍼센트 보여드릴 건데 정시가 40%잖아요. 주요 15개 대학 정시가 이것도 교육부에서
정시를 무조건 40% 이상 해라 라고 해서 40%에서 줄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은 못 줄이고요. 경기도에 있는 인서울대학 있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대학은 30% 이하로 못 줄여요. 그리고 그 외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마음대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들은 정시를 거의 안 하고 수시로 많이 아이들이 입학시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왜 그 학종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33.5%인데 논술이 9%예요. 이게 근데 제가 작년 자료인데 2026년에는 논술이 10%를 넘었습니다. 10.3%인가 다시 또 올라갔어요. 논술 비중이. 이거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근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애들이 뭐 정말 그냥 쓰라 그러면은 그냥 후루룩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화랑 애들이 타겟으로 노려볼 만한 그런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까지 정시는 수능 100%였죠. 근데 지금 부모님들도 보셨죠? 아까 제가 올해 수능 2026년도 제가 수능 보여드렸잖아요. 최상위권 애들, 서울대를 지원할 애들한테는 변별력이 부족해졌어요. 걔네가 정말 초고난도 문제가 없으면 서울대 지원하는 애들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다들 받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서울대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했죠. 정시는 원래 내신 반영하면 안 되거든요. 수능 100%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정시에서 몇 년 전에 삐질삐질, 우리는 못하겠어 이러면서 내신 반영을 20%를 했어요. 했는데 교육부가 아무 얘기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다른 학교들도 지금 되게 눈치를 보면서 정시에서 내신 반영을 하고 있어요. 생기부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정시는 어떻게 뽑냐면요. 일단 1차, 2차 나눠서 뽑는데 1차로 수능 100%를 가지고 수능 100%로 해서 1차 선발을 해요. 정원에 2배수를 해요. 그러니까 40명 모집하면 80명을 뽑아요. 정시로 뽑고요. 그 80명이 점수가 다 똘레똘레 비슷비슷하겠죠. 수능 성적이 비슷비슷한 애들 80명을 뽑아서 여기 80명 중에 그들만의 리그를 할 때 80%는 그 수능을 넣고 20%는 생기부를 추가로 반영해서 넣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서울대가 반영하는 생기부 반영 항목이 세 개가 있거든요. 고교 수강 과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특이라고 하는 기재사항,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신 등급이에요. 내신 등급만 가지고 뽑는 게 아닌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떤 비율로 아니면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뽑는다라는 걸 서울대가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뽑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가 단지 내신 등급을 보고 애들을 뽑는 게 아닌데, 결국은 수능으로 똘레똘레 점수 비슷한 애들 쭉 뽑아놓고, 그 다음에 생기부 보고 학종처럼 우리가 뽑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서울대가 지금 발표했거든요. 이 정시에서 수능 100% 전형이었죠. 정시에서 생기부 반영을 앞으로는 현재 20%에서 4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갈 때 서울대는 이제 수능 100% 전형 없어요. 생기부 없이는 대학을 못 갑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내신을 망치면 그럼 검정고시를 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옛날에 스카이캐슬이란 드라마 나왔잖아요. 거기서 예서가 서울대 의대 가려고 얘가 계속 학생부 종합 학종 계속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시험 막 철저하게 준비하고 뭐 동아리랑 뭐랑 막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러다가 시험지 유출 사건에 걸려가지고 예서가 학교를 자퇴하죠. 걔가 자퇴를 하고 수능에 올인을 해요. 정시로 난 서울대 의대를 가겠어라고 얘가 전략을 바꾸는 게 스카이캐슬 내용이거든요. 이게 수시에 있다가 정시로 간 건데, 근데 그때는 이게 가능했던 게 정시가 100% 수능으로만 들어갈 땐 이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를 20% 반영하잖아요. 근데 생기부 20% 반영할 때 검정고시 출신 애들은 생기부를 어떻게 반영할까요? 검정고시 애들도 검정고시 시험 보면은 그거 가지고 등급이 나오거든요. 내신 등급이 나와요. 근데 걔는 등급만 있어요. 나머지 생기부 기재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대가 내신 등급 줄 때 그 20%줄 때는 자체 등급을 매겨요. AA, BB, CC 이렇게 해서 자체 등급을 매기는데 지금까지 역대 모든 검정고시 출신 애들은 다 CC 등급을 줬어요. 그래서 생기부 반영하고 난 이후에 단 한 명도 합격한 사례가 없어요. 그 검정고시 출신 아이들이요.
100%다 떨어뜨립니다. 거기에 올해부터 하나 더 추가했죠. 학폭 전력 있는 애들은 100%다 떨어뜨리겠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근데 이게 지금은 서울대가 20%예요. 고대는 앞으로 하겠다고 했고 연대가 이제 5%예요. 근데 우리 애들 갈 때는 서울대만큼 늘어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모든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대학에서 강의할 때 제일 난감하고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중국인 학생. 한국말을 못해요, 애들이. 그나마 영어로 강의하는 교수님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 중국인 애들이 대학에 보면 명문대 보면 애들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왜 다니냐면 교육부에서 정원을 동결했잖아요. 정원을 못 늘리게 하고 등록금도 동결해서 못 올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 학생은 정원외로 들어오는 TO예요, 걔네가.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가 들어오면 그만큼 학교가 부수입을 얻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을 많이 넣는데 중국 애들이 학위 따러 우리나라 많이 와요. 그래서 서울대나 연고대 가면은 중국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걔네가 한국말을 못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교수님이 학사 운영하는 게 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얘네랑 두 번째로 교수님들이 사실 또 제일 싫어하는 애들이 누구냐면요. 반수하는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안 나와요. 1학년 때 안 나오고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한 학기 또 다니는 만둥하다가 2학기 되면 또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 반수를 연고대 애들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대 애들도 해요. 진짜 서울대 의대 애들 빼고 다 해요, 이 반수를. 더 좋은 학과 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정말 탐탁치 않은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든 이 정시에서 수능 100%로 오는 애들. 왜냐면 생기부로 들어온 애들은 재수를 할 수가 없어요. 재수를 해도 생기부 똑같잖아요. 수능은 재수를 하면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걸러내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서울대가 방법을 찾은 게 이거예요. 나는 생기부 반영을 하겠다. 원래 교육부에서 못하게 했는데 지금 교육부가 이거에 되게 유보적이에요. 학교 학사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막 이러니까 되게 유보적이고 지금 교육부 장관은 더 유보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되게 많이 고교학점대 되면서 애들 자퇴 되게 많이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퇴를 하는 애들은 이제 방법이 진짜 인서울에 있는 15개 대학 가려면은 아마 방법은 저거밖에 없을 거예요. 재입학해야 될 거예요. 1년 꿇어서 내년에 다시 들어가던가. 그리고 전국에 고교학점제 하면서 애들, 자퇴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애들 중에 90%는 공부를 잘해서 자퇴하는 애들이 내신을 망쳐서 자퇴하는 애들이 아니고요. 최소 성취제라 그래서 이제는 왜 그 학점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시험을 못 보면 졸업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나는 어차피 졸업 못할 건데 옛날에는 가방 들고 출석 일수만 채워도 졸업시켜줬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자퇴하는 애들이 걔네가 90%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자퇴를 해서 우리 애는 수능에 올인하고 이런 건 없고요. 앞으로 대입에는 무조건 생기부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생기부에서도 깜깜이에요. 대학이. 그러니까 2등급인데 서울대 합격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1등급에 떨어지는 애들도 정말 많아요. 이게 많은 이유가 생기부 반영을 등급만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입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생기부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생기부에서 이거는 성적사항이라고 불리우는 곳이에요. 성적사항에서는 요거를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가 보통 50%에서 60% 정도예요. 지필이. 그러니까 중학교에 애들이 들어가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100점, 100점을 맞으면 50점에서 60점을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0%에서 40%에서 50% 정도는 수행평가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예요. 지금 2028부터, 자, 고교학점제 이후로는 지금까지는 요 성적상 요것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대입에 모두 들어가냐면요. 수행평가 뭐 했는지도 들어가요. 어떤 수행평가를 어떤 비중으로 했는지. 그래서 얘는 뭐 포트폴리오 15%, 이거 포트폴리오 15%는 필기노트 말하는 거, 필기노트. 근데 얘가 포트폴리오에서 점수가 높은 애였는지, 아니면 실험 보고서나 탐구 발표 같은 데서 점수가 높은 아이였는지, 지필을 잘 본 아이였는지를 대학이 구분할 수 있어요. 앞으로의 입시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걸 대학이 구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로,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나 메모해 놓은 건데, 이 수행평가 활동이 이런 거예요. 지금 아직 아이 중학교에 안 보내신 부모님들은, 요런 부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메모해 놓은 건데, 국어과를 예로 들면은 1차 지필이 중간고사죠. 중간고사가 35%, 그리고 2차 지필이
기말고사죠. 기말이 25%였어요. 그리고 이건 학교마다 다 달라요. 독서 활동이라고 해서 독서 활동이 20%였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조세희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 시대적 배경과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기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이거를 20%를 준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AI 창작물은 예술인가 논제로 찬반 토론을 했어요. 반에서. 이거 토론한 게 10%가 들어가고요. 글쓰기 했어요. 학교 생활의 문제점 개선 방향에 대한 건의문 작성하기로 했어요. 요게 10% 들어가서 요렇게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100점을 맞더라도 이 수행평가를 못하면 그러면은 그냥 50점인 거예요. C가 나와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잘해야 되는데 다수의 수행평가는 읽고 쓰기예요, 쓰기. 쓰는 거 못하면 이제 정말 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필, 왜 문제풀이를 잘하는 애들이 대입에 되게 유리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문제풀이 말고 이렇게 쓰는 거, 내가 내 생각을 마음대로 하는 거, 요게 되게 중요해졌고요. 이게 과거에는, 자, 올해 1학기 때까지만 해도 이거를 해주는 학원이 고등학교에 되게 많았거든요. 서포트 해줘. 애들이 선생님 딱 과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진 탁탁탁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자기 선생님한테 전송을 해요. 그럼 선생님이 타타타닥 이거 만들어서 얘한테 전송을 해줘요. 그거 보고 얘가 자기 글씨로 베껴서 학교에 제출하면 됐어요. 이렇게 관리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것도 못해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즉석 수행평가라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학교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해야 돼요, 무조건.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요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요 수행평가를 얘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성적보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세특이라는 거예요. 세특은 아이가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 학기에 250자 선생님이 기록해주는 기록입니다. 이게 세특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세특은 한 과목에 250자씩 나오죠. 보통은 얘네가 한 학기에 정말 적어도 한 9개에서 11과목? 요 정도 과목을 듣거든요. 애들마다 다르지만 10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한 학기에 요 250개, 250자짜리 요 조각이 10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총 6학기를 학교를 다니잖아요. 6학기인데 그중에 3학년 2학기는 어쨌든 3학년 2학기 거는 거의 잘 안 쓰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애들이 적어도 한 50개 정도의 블럭을 받는 거예요. 이 블럭을 50개. 근데 이 50개가 촘촘히 있으면서 요게 애들 자기소개서처럼 얘가 뭐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참 잘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학생입니다. 모든 순간 열심히 임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D를 받아요, D. C도 못 받아요.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수업 시간에 경청하는 태도가 훌륭합니다. 이런 게 나오면 D예요. 어. B를 받으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요. 얘가 뭘 했는지가 적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10대 소비 트렌드를 분석을 통한 미래 비즈니스 모델 탐구를 주도함. 이게 수행평가 때 얘가 했다는 거겠죠. 교과서의 수요와 공급 법칙을 토대로 특정 소비 계층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함. 수집한 데이터를 엑셀로 정량 분석하여 가성비와 가심비라는 이중적 소비 형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보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함. 요렇게 적혀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얘가 무슨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가 적히는 게 요게 세특이고요. 이게 한 학기에 8개에서 10개 정도가 이 기록이 생기는 거예요. 250자씩 요 블럭이 8개에서 10개고요. 이거를 3년 동안 다 합치잖아요. 그러면 최소 A4 10포인트로 줄 하나도 안 띄고요. 글씨로만 빡빡하게 채웠을 때 최소 8장에서 11장이 나옵니다. 텍스트가. 그게 이 애들에 대한 이 기록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선생님이 막 지워서 해줄 수도 있잖아요. 자기네 학교 애들 입시에 유리하게 하려고 지워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지워서 하는 거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이걸 대학이 검증해요. 어떻게 검증하냐? 면접에서 검증해요. 그래서 대학에 왜 면접이 중요해진다라고 말하는데 그 면접이 뭐 입사 면접처럼 인성을 보고 막 순발력을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면접에서는 여기 기록된 내용을 얘가 진짜로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데이터 수집할 때 표준 편차는 어떤 식으로 구했어요? 어떤 문제는 없었어요. 이렇게 그 전공 교수님이 그 되게 전공에 대한 디테일한 지식을 물어보세요. 근데 거기서 얘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얘는 떨어지는 거죠. 왜냐? 얘의 생기부의 모든 기록은 신빙성을 상실하게 됐잖아요. 대학이 입시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성적 사항이 아니에요. 그
정말 저기 꽝촌에 있는 농어촌 학교에서 전교생 10명인 학교에서 10명이 공부를, 그중에 9명이 학교를 잘 안 나와요. 거기에서 1등급 맞은 아이와, 그 다음에 아니면 학군지나 뭐 외고 나와서 자사고 나왔어. 거기서 2등급 맞은 아이가 대학은 누구를 뽑고 싶겠어요? 당연히 공부를 더 잘 열심히 하고 잘한 아이를 당연히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성적은 그걸 이제 더 이상 증명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대학이 보는 거는 요걸 보는 거예요. 세특. 그래서 세특이 엄청나게 중요해져서 지금 생기부도 없어지고 뭐 자기소개서도 없어졌잖아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기록을 한 이건 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순간에 이걸 확 바꾸는 것도 하지 못해요. 어떻게 뭐 조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정직하게 보겠어라는 뜻이고요. 세특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특의 이 기록을 받으려면 얘네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수행평가 할 때 이런 보고서를 쓰던가 아니면 탐구 보고서를 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고 써달라 그래야 돼요. 근데 눈으로 보여줘야지만 선생님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런 연구했어요라고 가서 말한다고 써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눈으로 봐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요런 것들도 계속 다 기록사항들 나왔는데 요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록을 받기 위해 하는 탐구 보고서. 이건 저희 수행과 수능에서 애들,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지금 쓴 건데, 네,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아니, 수행과 수능에서 저희도 칸트 애들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뭔가 칸트 지문이 되게 많이 나와서 우리 애들이 풀었으면 맞췄겠는데 저희가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어쨌든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양적 연구 요렇게 해서 이것도 지금 수행과 수능 과정에서 애들 탐구 보고서 쓴 거예요. 그래서 뭐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 애들한테 이게 애들 구글 폼으로 설문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한 거 분석해서 요렇게 탐구 보고서 작성한 건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어떻게 저희가 수업에 구현해 내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지금 입시의 키워드가 하나가 나왔죠. 자, 세특을 무조건 잘 받아야 돼요. 세특을 무조건 잘 받아야 되고요. 이 세특을 잘 받기 위해서는 바른 태도 뭐 이런 거 필요한 게 아니고 탐구 보고서를 잘 써야 돼요. 탐구 보고서. 그러니까 탐구 보고서를 쓸 수 있는 탐구 역량이 있어야 돼요. 탐구 보고서를 얘네가 생각을 해보세요. 탐구 보고서에 자료 리서치를 얘가 뭐 정말 가서 실험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관찰을 하겠습니까? 모든 탐구 보고서의 자료는 텍스트로 그냥 거의 글자 읽기예요. 다 텍스트로 돼 있어요. 뭔가를 읽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능력, 그리고 보고서를 쓰려면 쓸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되게 심플하게 읽고 쓰는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과거 입시에는 사실 읽고 쓰는 능력보다 되게 중요한 게 빠르게 읽는 거, 정확하게 외우는 거. 문제를 풀 때는 사실 깊이 생각하면 문제는 특히 다지선다, 오지선다 같은 수능형 문제는 깊이 생각하면 안 돼요. 빨리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역량을 중시하게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요. 이제 입시에 두 개의 키워드가 되게 중시되거든요. 요거는 고교학점제가 왔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건데, 고교학점제에서 애들이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지금 애들이 과목 선택 어떻게 하지? 과목 선택을 애들이 뭔가, 아, 우리 애는 선택하는 거 잘 모르는데, 결정장애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1학년, 2학년, 3학년 중에 1학년 과목은 다 공통 과목이에요. 근데 2학년, 3학년은 애들이 과목을 다 자기 스스로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과목 선택은 사실 되게 심플해요. 정말 심플해요. 얘가 만약에 지금 여기 이 예시에 있는 이 아이는 경영학과를 지원하잖아요. 경영학과를 지원하려고 하면은 정말 심플하게 그냥 찾아보면 돼. 인터넷 경영학과 고교학점제 과목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무슨 과목 들어야 되는지 다 나와요. 2학년 때 뭐, 3학년 때 뭐 이렇게 다 나와요. 정확하게 나와요. 아니면 학교까지 넣으면 더 정확해요. 난 고려대 경영학과 가고 싶은데 그러면 얘가 가이드를 다 해줘요. 굳이 뭐 내가 리서치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AI 있잖아요. 챗 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잖아요. 걔도 퍼펙트하게 알려줘요. 나 지금 고려대 경영학과 가고 싶은데 과목 어떻게 들어? 그럼 얘가 완벽하게 해줘요. 거기에 얘네가 고등학교 입학하잖아요. 입학할 학교를 찾고 아니면 내 주변에 인근 학교가 있을 때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기 학교, 고등학교는 무조건 자기 학교 개설 과목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냥 그거 다운받아서 AI한테 업로드해주면 더 완벽해요. 니네 학교에 있는 과목 중에 몇 학년 때는 뭐 듣고, 몇 학년 때 뭐 듣고, 몇 학년 때 뭐 듣고, 이거를 얘가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를 막상 내가 들어야만 되는 과목을 정하는 건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고교학점제 왜 과목 선택하는 거 아이들이 이걸 과연 할 수 있냐 없냐를 놓고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AI가 해주는 건데 이게 뭐 학교에서 즉흥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미리 생각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과목 선택 AI가 다 해주는데 아니면 리서치만 해도 다 나오고 대학 게시판에 가도 고려대 경영학과 게시판 가면은 나와요. 우리 학교 권장 과목 이렇게 해서 뭐 듣고 뭐 듣고 뭐 들으라고 대학에서도 다 얘기해줘요.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얘는 지금 IT 공학과거든요. IT 공학과를 가려면 인공지능 수학, 뭐 확률과 통계, 뭐 역학과 에너지 이런 수업 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떤 IT 공학과 지원하는 애들 어떤 과목 들어야 되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문제는 이거죠. 애들이 어떤 과를 갈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뭔지 알아야지 알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는 걸 알려달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쵸? 얘가 진로가 명확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완벽하게 생기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애들이 진로를 못 정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진로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완전 확정돼야 돼. 그게 아니면 생기부를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전까지는 진로가 반드시 결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더 좋은 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진로를 얘가 시뮬레이션에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수강하고 생계부 자체에 세특이나 이런 기재사항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세특 기재사항도 1학년 세특의 특징과 2학년 세특의 특징과 3학년 세특에 담아내야 되는 특징이 달라요. 다 따로 있어요. 연계성과 확장성, 그리고 더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전략을 잘 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수행과 수능에서 애들 6학년 때 워밍업을 1년 동안 시켜서 중학교 때 3년 동안, 중학교 생기부가 고등학교 생기부랑 완전 똑같거든요.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애들이 이걸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중학교 때 이 생기부 관리를 3년 동안 시켜보는 게 수행과 수능의 메인 컨셉이에요. 저희는 이거래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아니, 중학교 생기부를 한번 망해봐도 되고 뭘 해봐도 돼요. 근데 자세가 다른 거예요. 나는 생기부 관리를 3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보통은 3년은 안 해요. 한 2년 정도 하면 애들이, 감 잡고 나면은 이제 중3 때부터는 공부에 다시 올인하라고 하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한번 경험해본 아이와 그냥 고등학교에 가서 막상 뭐 세특이랑 과목 수강이랑 이런 것들 해야 되는 애들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입시의 변화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는 정말 스카이를 목표로 한다. 그럼 앞으로 스카이는 수능 성적만 가지고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왜 교육부 장관도 계속 수능에서는 논서 수령이 나와야 된다 어쩐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수능에서 논서 수령이 들어간다는 게 의미하는 바는요. 수능의 비중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수능이 지금처럼 예민한데 논서 수령을 넣으면은 그 채점에 대해서 온 대한민국이 다 들고 일어나겠죠. 이거는 정권을 전복시킬 수 있는 되게 큰 사건이에요. 그만큼 수능 비중을 다운시키고 다운시키고 다운시켜서 거기에 논서 수령을 넣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그널을 부모님들이 잘 읽으셔야 되고요. 지금 입시에 정말 중요한 건 진로와 탐구 역량입니다. 과거 입시는 올림픽이랑 똑같았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지 은메달을 딸지 자, 등수를 결정하는 건 그거 딱 하나죠. 대회 당일의 성적. 대회 당일의 성적이 뭐냐가 이 등수를, 모든 성적을 좌우했거든요. 근데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제 앞으로는 대회 당일에 이 아이 선수가 낸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성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지금 대학이 말하는 것, 입시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의 과정도, 그 과정도 메달을 하는데 반영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정말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보죠. 그게 세특이에요. 세특이 뭐냐면 코치가 그 선수를 김연아를 담당했던 코치가 김연아가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얘가 연습을 했어요. 트리플 악셀을 하는데 10번을 넘어졌지만 이걸 계속했고 계속 시도하는 끈기를 보였어요. 어떤 기술을 연마하고 있어요를 6개월에 한 번씩 적는 거예요. 적는 거.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거 기록하면 올림픽에서 그 기록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왜 기록을 하는데? 그게 왜 뭐가 의미가 있어서 그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요. 이게 그냥 입시라고요. 우리 애가 봐야 되는 입시에 정말 하루라도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옳다, 안 옳다라고 따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따지는 건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쵸?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따지는 게 먼저입니까? 발등에 불 먼저 끄는 게 먼저입니까? 지금은 발등에 불부터 꺼야 돼요. 입시 패러다임 바뀌고 우리 애들은 전과 후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아직도 문제풀이 위주로 입시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옛날 패러다임에 지금 현재 고2 애들까지 막차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입시를 준비하는 거고요. 고1 애들부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새로 바뀐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이 하나잖아요. 읽고 쓰는 능력, 그 다음에 진로를 찾는 거, 이거잖아요. 이 역량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지금부터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애들이 되게 유리한 게 얘네가 지금부터 단단하게 준비해서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다른 애들이 뒤늦게 알겠죠. 2028, 2028년 이후에 알겠죠. 이후에 그걸 깨닫게 되더라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건 단시간에 준비할 수가 없다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2학년 지금만 할 수 있어요. 딱 지금만.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이제 앞으로의 입시는 첫 번째, 진로는 모른다고 해도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자, 적성은 무조건 알아야 돼. 고입하기 전까지 진로는 몰라도. 그런데 진로를 알면 더 좋아요. 그리고 자, 탐구 리서치를 하기 위한 읽기 능력과 탐구 보고서를 쓰기 위한 쓰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진로를 알아도 읽고 쓰는 이 능력이 없으면 꽝이에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알면 뭐예요? 아는 걸 해야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적극하는 매사, 적극적으로 하는 매사의 그 태도를 보여주고 그걸로 세특 3년을 채워야지. 네, 그래야지 수능을 기본으로 깔고 정시로 가든 수시로 가든 앞으로는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는 더더군다나 더 고교학점제에서는 내신 등급이 더 중요해지지 않는 이유가 애들이 듣는 과목이 다 달라요. 모든 애들이 다 다른 과목 들었어요. 어떤 애는 기본 과목만 쭈루루루 깔아가지고 내신 1등급이에요. 어떤 애는 심화 과목만 되게 어려운 과목만 쫙 해가지고 2등급이에요. 그럼 누가 더 공부 잘하는 애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누가 더 공부 잘하는 애일까요? 그쵸? 심화 과목 들은 애들이 더 공부 잘하는 애인데 그걸 등급으로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고교학점제가 되면 더더군다나 더 대학에서는 내신 등급보다는 더 중요한 지표를 여길 게 너무 당연히 세특 같은 기재사항이에요. 여기서 얘가 어느 정도 깊이의 탐구를 해낼 수 있는 앤가, 이건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진로를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로 그래서 수행과 수능에서 그 준비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이제 앞서 대표님께서 수능 분석도 해주시고, 앞서 입시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대학을 가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시가 있고, 또 하나는 수시가 있는데, 정시에서는 수시의 요소가 도입이 되고, 수시에서는 정시의 요소가 도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 중요한 포인트고요. 근데 제일 충격적인 거는 바로 정시에서도 수시의 요소가 도입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수시의 요소가 도입이 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학교 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이 학교 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것을 잘 쓰여지게 만들기 위해선 아이가 어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가, 아이가 어떤 목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가 등등등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나 그런 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에서 이제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면 결국 아이들이 아무리 늦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뭐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진로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현재 대한민국이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에서 어떤 인재를 키우고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로를 정하는 것, 그리고 그 진로에 맞는 탐구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진로 역량이나 탐구 역량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모두 잡으려면 결국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 경험이겠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들의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읽기 능력, 쓰기 능력, 생각하는 능력들이 계속해서 성장해야지만 탐구 역량이 발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성장을 통해 진로를 발견하고 진로의 발견을 통해서 탐구 역량을 성장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때 필요한 시간은 사실은 무한에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경험을 쌓아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사실은 우리가 모두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전통적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독서죠. 책을 통한 간접 경험과 함께 그 책에서 내 삶의 어떤 방향을 발견해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고 발견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독서를 누구나 다 시키고 있습니다. 독서를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같은 것을 보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깨달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같은 성장세를 보이지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통한 성장을 돕는 이 자리에 계신 학부모님과 그리고 여기에 함께 있는 저와 같은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여기 어, 잠시만요. 흥부전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쉬운 책이죠. 이 책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이 책에서 어떤 것을 발견하고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다. 또 타인을 돕는 삶이 결국 복을 가져온다. 또는 뭐 조금 더 나아간다면 조선시대 삶의 모습에 대한 지식 등등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그 나이대라면 굉장히 성공적인 책 읽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진로 역량과 탐구 역량을 가진 학생의 눈으로 다시 한번 흥부전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학년의 책 읽기, 고학년에 필요한 책 읽기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친구가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적성이 뭔지, 최소한 내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를 찾아낸 학생이라면 이 책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책을 읽고 나서 장자 상속제로 인한 형제 간 분배의 불평등이라든지 또는 그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라든지 또는 뭐 약간 마르크스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어, 자본소득으로만 먹고 살고 있는 농부의 경제 생활은 과연 정당한가? 또는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결국 놀부에 빌붙어서 자꾸 뭔가를 얻어내고 있는 흥부의 태도는 정당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꼬리에 꼬리를 문다면 스스로 비슷한 시대의 비슷한 주제의 작품을 살펴보고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혼자 하기는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혼자 하기 어렵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곁에 있는 교사, 곁에 있는 학부모가 어떤 관점으로 책을 봐야 하는지, 더 깊은 이해를 위해 필요한 배경 지식은 무엇인지, 흩어져 있는 아이의 관심사와 의문들을 어떻게 결합시켜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혹시 뭔가 떠오르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졸업시험 보면서 이제 졸업하신 분도 있고 논문 쓰면서 졸업하신 분도 있고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이나 하신 분들이 여기 대다수 계실 거잖아요. 대학 논문 주제 정할 때랑 교수님 지도받아가지고 논문 쓸 때랑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네. 그때 요구되는 것이 바로 탐구 역량이에요. 근데 그 탐구 역량을 논문 쓸 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탐구 역량을 언제부터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과정, 중등과정, 더 나아가서는 고등과정. 이렇게 초등, 중등, 고등과정에서 성장하게 된 탐구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대학이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명확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입시 제도가 변화하게 됐을 때 사실은요, 살짝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표님 이하 저희 독서문화연구원의 모든 직원들은 결국 이런 변화가 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 화랑부터 쭉 보내보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니,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야, 아직도 화랑 다녀? 라는 얘기를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듣게 하시면서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동서를 강조하고 왜 그렇게 아이들의 글 읽기를 놓치지 않고 있었는지,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게 하는 것 또는 자유롭게 말하게 하는 것,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 등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 아이가 갖게 될 진로 역량과 탐구 역량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바로 학교 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간의 학교 생활 기록부가 거기에 어떤 내용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가 바로 내 아이의 진로 역량과 탐구 역량을 드러내는 증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학부모님들하고 중등학습 역량평가나 스카이 테스트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중등학습 역량평가는 5학년에서 6학년 올라오는 친구들이 이제 저나 우리 부원장님들하고 이제 대면 상담하면서 이제 반 결정하고 수행과수는 커리큘럼 안내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스카이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에게 진행하는 건데 제가 컨설팅 같은 거 하면서 꽤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 아직 학교 생활 기록부 자체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서 대표님께서 이게 세특이에요, 뭐 이게 뭐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머릿속에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앞으로도 아무것도 모를지도 몰라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뭘 해드릴 거냐면요. 생기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향력이 강해질 겁니다. 그건 거의 99%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게 뭐고 어떤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항목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조금 템포를 낮추고 또박또박 말씀드리는 것에 조금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부터는 어머니들께서 앞으로도 6년간 계속해서 보시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소리도 살짝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텐션도 살짝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짝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리고 지금 드라마 함께 보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잠깐 드라마 볼륨 줄이시고요. 8시 뉴스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살짝 볼륨 줄이시고요. 밥 달라고 보채시는 여러 이제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하고요. 제 목소리에 조금 집중해 주시고 또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생기부 출력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결과가 한 23,565개 정도는 나오게 될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시면 어떻게 하면 생기부를 출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능하신다면 지금 NEIS 나이스 들어가셔가지고 그 설명 보시면서 아니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 되잖아요. 아버님한테는 이렇게 심부름 시켜가지고 생기부를 직접 뽑아서 함께 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현재 6학년 어머니들 같은 경우엔 생기부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뽑을 수 있기 때문에 6학년 어머니들은 5학년 거를 살펴볼 수 있으시고요. 중학교 1학년 어머니들은 6학년 거 살펴볼 수 있으시고 중학교 2학년 어머니들은 중학교 1학년 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해서 함께 보시면 더 좋고요. 근데 보시다가 충격 받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 이게 다 연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생기부의 형식은 사실상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등학교 거를 보고 있는다 하더라도 중학교 거를 보고 있는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거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이 학교 생활 기록부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하나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기 학생 기록부 2가 있네.
2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아서 제출하는가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스에서 내가 뭐 고임용으로 제출한다, 대임용으로 제출한다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첫 번째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적 사항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인적 사항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필요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출결 사항이에요. 출결 사항은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석만 안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서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상 경력입니다. 수상 경력은 아무리 상 많이 받아봐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패스가 아니라 이 부분은 꽤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과 과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경험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대회에 참여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회에 참여했던 경험들이 나의 스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수상을 했다면,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센스가 있는 분이라면 이때 준비했던 여러 과정들을 아이한테 직접 들어보시고 생기부에 기록해 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록된다가 아니라 기록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이건 교내 대회 현장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장관상 중사 그러면 장관상 그러면서 우리가 갔잖아요. 그런데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장관상보다는 교내 대회가 그나마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교내 대회에 집중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여기 4번 자격증 및 인증 취득사항 있죠. 요것은 고등학교에만 들어가는 생기부인데다가 그 어떤 곳에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사실상 뭐다? 그닥 중요하지 않다. 그럼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바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줄임말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어머니들 애기들 학교 보내고 이제 뭐야 남편분 이제 출근 보내고 나서 이제 커피 타임 한 잔씩 이제 어머니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지잖아요. 그때 이제 큰아이 이렇게 있으신 어머니들이 아 요즘에 우리 의 창체가 말이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창체가 바로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창체는 2022년 교육과정 이전까지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으로 나눠져 있어서 보통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우리의 자동봉진 챙기는 거 너무 힘들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2022 교육 개정과부터는 이 자동봉지라는 말 대신에 어떤 활동을 쓰고 있냐면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 과거에 쓰였던 자동봉진하고 그렇게 내용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자율활동은 뭐냐? 말 그대로 개인 연구, 소집단 연구 등등을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자율활동이 권장하고 있는 사항은 개인 연구나 소집단 연구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한테 자율적으로 그렇게 맡기기는 학교 운영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학교에서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프로그램 개설하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들으면 되는 거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적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아이의 관심 분야와 맞아떨어졌을 때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친구예요. 가르쳤던 친구죠. 가르치는 친구가 아니라 그 친구가 이제 어디를 좀 진학하려고 했냐면 단대 소프트웨어 고등학교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단대 소고를 진학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사실은 인문계학교를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 있는 생기부에는 다 무슨 수학 열심히 했어요, 뭐 영어 열심히 했어요, 뭐 영자신문 뭘 만들었어요, 이런 내용들만 기록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단대서고를 가려고 하면 미래인재 전형으로 가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단대서고에서 앞으로 배울 코딩 등등에 대한 것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고 이 학교에 들어가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건덕지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었냐면 바로 이 자율활동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율활동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때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바와 딱 고리가 맞아 떨어지면 충분히 면접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좋은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아직 뭔가를 할 길을 뭐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율활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내가 내 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탐색 활동 등으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개설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도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경험치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자치활동이에요. 자치활동은 뭐 그냥 말 그대로 그겁니다. 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활동을 말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경우라든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라든 내가 어떤 공동체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보여주기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가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적극적으로 회장이나 부회장 활동, 학생회 활동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공동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증거 자료들을 만들 수 있고 경험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아니 그 친구들이 이제 저랑 또 어렸을 때 공부했던 친구들이어가지고 걔네들한테 이제 맨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중1 때부터 제발 학습일지 좀 써라. 학습일지를 못 쓰겠으면 일기라도 써라. 일기를 쓰기 힘들면 중학교 생활 속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이라도 제발 간단하게 앱에라도 메모를 좀 남겨봐라 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고입하는 친구들은 자소서를 쓰잖아요. 대입에서는 안 쓰지만. 근데 이 자소서를 쓰는데 자소서 쓰고 나서 내가 면접에서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 녀석들이 정신교육이 좀 덜 됐는지 자소서 쓸 때 면접할 때 이제 생기부 관련해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경험치 막 이어 붙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들이 뭘 했는지를 몰라요. 심지어 생기부에 적혀 있는데 제가 이제 생기부에서 너 이런 활동 활동했잖아 라고 하면 갑자기 얘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네? 제가 이런 활동을 했어요? 라고 할 정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을 올라가면서 자기의 학습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해왔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 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시킨 거, 할 걸. 근데 저는 말이죠. 그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중학교 과정은 고입을 할 수도 있고 고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중학교 과정에서 내가 내 학습 일지를 보고, 학습 일지를 기록하고, 내 생기부를 들여다보고, 내가 자소서를 써봄으로써 내가 무엇을 앞으로 해야 하는지, 내가 연태까지 무엇을 해오지 않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는요, 대입을 위한 고등 과정의 프롤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롤로그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내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내 스스로 학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동아리 활동이에요. 동아리 활동은 큰애 보내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 3월 올라가자마자 그냥 되게 천천히 정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생각보다는 사실 굉장히 빨리 정해집니다. 그게 이제 동아리인데요. 동아리는 아이들이 모여서 노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인천하늘고 준비한 친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천하늘고 입시 준비한 친구는 3년 동안 동아리 딱 하나만 했어요. 도서반만 딱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도서반 동아리가 왜 좋냐면 해마다 특정 도서를 선택해서 특정 주제에 대해
발표회를 독서 발표회를 진행하거나 독서 토론을 진행한 것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디를 가고 싶어 하냐면 생명공학 쪽 아니 또는 환경공학 쪽을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독서 모임, 독서 동아리에서 꾸준히 책들을 읽다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공학적 또는 이과적 역량뿐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인문학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생기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로 활동인데요. 진로 활동은 사실 아이들이 선택할 만한 게 별로 없이 학교에서 이제 주어지는 활동들을 하는 게 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바는 없지만 그렇게 학교에서 진행된 것들이 내 진로와 잘 붙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가장 잘 적힌 사례인데요. 요거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탐구했는지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더 탐구하고 싶어 하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요거는 창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세부특기사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은 성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제 제일 관심 있으신 부분이잖아요. 요거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뭐냐면 성적표입니다. 성적과 관련해서는 중등 과정에서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를 이용해서 총점을 내고 그 총점에 따라서 절대평가로 A, B, C, D, E 등급을 받게 돼요. 만약에 특목이나 자사를 준비하신다면 이 성적에서 최소한 국, 영, 수, 사, 화만큼은 A 등급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국어학원이니까 최근 각 학교에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올해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지금 현재 계시는 부모님들한테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6학년 어머니들께 또는 5학년 어머니들께는. 왜냐하면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2022 교육과정이 새롭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배웠던 교과서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 달라진 교과서의 중요한 특징을 보자면 교과서의 레벨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의 레벨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는 증거가 뭐냐면 다뤄지고 있는 작품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전보다는 청소년 작품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청소년 비중이 늘어나고 교과서 전체 전반에 내용의 레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시험 문제를 내는 형태는 각 학교마다 또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 초반부에 교과서에서 뭐를 다루게 되냐면 품사라든지 단어의 양상 같은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본다 하더라도 1학기 때 문법을 배웠어도 이게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공부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진선이나 숙명 같은 여학교는 아무래도 문과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고등 과정의 일부분을 가져와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진선이나 숙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가 추가적인 프린트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그 내용을 시험에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남학생들 명확히 잘 들으세요. 학교 프린트를 빠짐없이 잘 챙겨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어, 학교 프린트를 잘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들을 때 학원은 도움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학원이 학교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저희가 선행을 해주고 내용 정리도 해주고 시험을 풀 수 있는 상태로 모두를 다 만들어 놓기는 하지만 결국 시험 문제는 누가 내는 거다? 학교 선생님이 낸다는 거예요. 절대로 학교 수업을 소홀히 하고 학교에서 나와주는 프린트 다 잃어버리고 선생님이 필기해주는 내용을 하나도 정리해 놓지 않는다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까다로운 문제를 통해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하나만 잘못 분석해도 틀릴 수밖에 없는 거. 또는 한두 개만 대충 알아도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할 때 반드시 꼼꼼하게 교과서와 프린트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숙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생각하면 우리 스스로 해야 되지만 저희가 다 정리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요거는 2022 교육개정안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 이런 문제들의 비중이 상당히 늘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문해력을 바탕으로 내는 문제들이에요. 배운 걸 확인하는 문제 유형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주고 그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과 과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건데, 역삼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역삼 난이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언니. 역삼 같은 경우에는 요약하며 읽기가 시험 범위였었는데, 제시문 분석하고 여기 주어지는 보기와 관련해서 생소한 선지 중에서 제시문과 보기에서 제시하는 요약하기의 유형이 있거든요. 그 유형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요약하기가 가능한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도국중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소설의 시점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점이 시험 범위가 아니었어요. 시점이 시험 범위가 아니었었는데 제시문으로 주어진 소설은 시험 범위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점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겁니다. 시점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난 다음에 이 추가된 설명을 바탕으로 이미 알고 있는 소설 작품의 시점을 분석하도록 문제를 내고 있어요. 이런 문제의 비중이 늘어난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중학교의 지필고사에서도 문제를 푸는 능력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다?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문제 은행식으로 문제를 디립다 100개, 200개, 300개씩 풀어 제끼잖아요. 그런 걸로는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신 공부를 할 때에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입니다. 근데 요 앞에 보시면 다 여기 PPPPPP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유학기제를 할 때 이 과목을 이수했느냐, 이수하지 않았느냐만 나오는 거고요. 요게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아이들이 받게 될 생기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냐, B냐, A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게 바로 이제 아이들이 성취도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고, 얘를 줄여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세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기 동안, 1년 동안 학기별로 아이들의 수업 태도나 수업 과정이나 수업 결과 등등을 선생님이 관찰하고 기록해 주시는 건데요. 나중에 우리 어머니들 입시를 하려고 이제 생기부를 뽑으실 거예요. 지금 이미 뽑으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생기부를 딱 받으시는 순간 어떤 어머니들은 생기부가 묵직하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어머니들은 딱 받는 순간 우리 생기부는 왜 이렇게 팔랑거릴까? 라고 생각되시는 어머니도 계실 텐데 그게 왜 차이가 나는 거냐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아이가 선생님에게 어필하고 인정받았는가. 그 양이 생기부가 두꺼운 생기부가 나오냐, 생기부가 얇은 생기부가 나오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특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교사가 정성껏 자세히 아이들에 대한 내용을 써줬느냐, 써주지 않았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 게을러서 안 써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이 세특을 잘 받으려면 학생이 교사의 눈에 띄는 아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사의 눈에 띄는 아이는 누구냐? 바로 열심히 과목교사에게 독서록도 제출하고 성취도도 좋고 수행평가도 남달리 하는 학생이어야겠지요. 근데 그런 아이는 어떤 아이가 그렇게 되는 거냐면 결국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아는 아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아이라면 당연히 넘치는 탐구심으로 교사에게 조언도 구하고 도움도 구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이 그런 아이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죠. 그런 아이들이 좋은 생기부를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대표님이 마지막에 써주셨잖아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되죠. 소심해가지고 선생님 오면 막, 선생님 얼굴도 못 쳐다보겠어. 말을 어떻게 걸어야 돼? 라고 하는 친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여야 돼요. 근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해져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할 때 그것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더 나아가서 고1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바들을 명확하게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뭐라고요?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입니다. 근데 제가 흥분을 조금 가라앉히고 조금만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냥 여기서 특목자사 꿈꾸는 학생과 학부모님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2학년 학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세특을 다 써줍니다. 자유학기제니까. 근데 2학년이 되면 학교별로 세특을 기록하는 학생 수가 다릅니다. 아니, 학교별로가 아니라 2학년 때 학교별로 몇 명을 써줄까를 결정하게 돼요. 그럼 위에서 몇 퍼센트를 써주는 걸까요? 밑에서 몇 퍼센트를 써주는 걸까요? 당연히 위에서 몇 퍼센트를 써주는 거겠죠.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가야 내가 고입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중등 3년 동안 세특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는지도 내가 명확하게 보면서, 아이도 명확하게 보고 학부모님도 명확하게 보면서, 아,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는 어떻게, 아니, 고입을, 고등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를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성취도 관리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그럼 어떤 세특이 좋은 세특이냐? 그건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거죠. 교과와 연결된 호기심, 탐구 역량,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뭘 더 하고 싶은지를 드러내는 것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이오 발전하여 터널링 현상과 양자역학 다이오드 원리와 접목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실질적으로 뭔가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건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머니. 중학교 애들 못합니다, 이거. 고등학교 생기부예요. 중학교 때 터널링 현상과 양자역학 쓰면 선생님이 믿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기록되기도 상당히 어렵겠죠. 교과하고 연결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 기록되는 세특이 가장 잘 나오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아이들과 특히 중학교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이제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독서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뭐를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냐면 탐구 주제를 찾아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또 단순히 탐구 주제애를 찾아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에서 알게 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알고 싶은 것들, 또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연결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소한 무엇이랑 연결되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랑 연결되게끔 하는 보고서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탐구 보고서는 아까 대표님께서 보여주셨죠. 요거는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 수업에서 쓰게 되는 탐구 보고서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환태의 관점에 대해서 배워요.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 안에서 이미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나의 생각과 평가까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내가 배워나갈 해당 학년의 도덕 교과와 어떤 점에서 연결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 칸트에 대해서 더 나아가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 나감에 있어서 또는 앞으로 철학에 계속 내가 관심을 가져가면서 어떤 부분에 더욱 심화 탐구를 할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 들어가도록 구성해야 돼요. 지금 요거는 탐구 보고서 형태로 돼 있잖아요. 요거를 바꾸면 바로 뭐가 되죠? 독서록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보여드리는 거는 이것도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탐구 보고서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계속 이미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현재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1학년이 2학년 되고 3학년 된 다음에 받게 될 수학 교과서가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이건 이제 내년에, 올해 말쯤에 나오겠죠? 아니, 내년 말쯤에 나오겠죠? 근데 국가 수준의 교육 목표는 제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학교 수학 3학년 마지막 단원이 통계 단원인데 통계 단원의 목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공학 도구를 사용하여 실제 통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학 도구가 뭘까요? 엑셀이겠죠. 그리고 상관관계 분석을 엑셀로 할 수 있게 하라라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걸 하냐면 첫 번째 시간에는 데이터 사이의 상관관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상관계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내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 주제와 연계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진행할 건지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주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를 직접 아이들이 모둠별로 만듭니다. 그리고 모둠별로 만든 설문지를 구글 폼에 올려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엑셀로 분석을 돌립니다. 아니, 물론 계산 방법은 배워서 상관관계 계산 방법은 배웠는데 갑자기 그러면 소수점 막 4자리, 5자리까지 나오니까 그리고 엑셀 이용할 수 있게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엑셀 이용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물을 이렇게 탐구 보고서로 정리해요. 근데 여기서 탐구 보고서만 쓰면 끝이 아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벽에다 게시를 합니다. 벽에다 게시를 한 다음에 저희 선생님들 있죠.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모둠끼리 이 탐구 보고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회를 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발표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선생님들이 질의응답을 진행해요. 그리고 질의응답하고 발표하는 과정들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보며 피드백을 진행하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워둔 분석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계속해서 책을 읽고 탐구 주제 발견하고 분석하고 결과 만들고 발표하고 평가하는 활동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밑거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자유학 활동, 자유학기 활동 사항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여기잖아요. 이 부분은 학생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어요. 학교에서 개설된 것들을 듣거든요. 그래서 좀 패스하고. 그 다음은 바로 뭐냐면 독서 활동 상황이에요. 이게 제출한 독서록이 기록되는 곳이고요. 근데 이제 기록이 될 때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책 제목과 저자 명만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독서록은 어떻게 내는 거냐면 첫째, 선생님은 절대로 독서록을 제출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독서록 잘 내는 애들이 눈에 띈다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궁금증. 누구에게 제출하는 거냐? 담임교사와 각 과목 선생님에게 관련된 도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록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책면과 저자 정도만 기록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런 반문이 나옵니다. 아니, 그럼 그거밖에 기록이 안 되는 걸 왜 열심히 제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겠죠. 왜 제출해야 되냐면, 포인트예요. 중등 과정에서 고등 과정은 대표님께서 계속 탐구 보고서 내야 된다, 탐구 보고서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중등 과정에서는 자율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연습해 볼 기회가 없어요. 낸다고 하더라도 안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때 내가 자율탐구 보고서를 내야 돼요. 연습을 해 봐야 돼요. 선생님한테 피드백도 받아 봐야 돼요. 그런데 낼 수 없어요. 하지만 자율탐구 보고서의 형태로 형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자유롭게 낼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독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록이 탐구 과정을 비롯한 내 진로 탐색 과정을 비롯한 나의 성장 서사를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가 되기 때문에 독서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독서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맨날 책 이렇게 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줄거리는 뭐예요? 느낀 점은 재밌었다. 요 정도 수준의 독서록을 써서는 안 되겠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의 진로 서사를 뭐 넣는 거, 성장 서사를 넣는 거, 탐구한 부분에 대해서 넣는 거, 앞으로 내가 관심사를 어떻게 찾았는지, 어떤 것을 더 연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독서록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수행과 수능에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동안
읽었던 책들로 독서록을 만약에 구성한다면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를 제 나름대로 짜본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는 책들은 초6 때 우리가 수업 중에 했었던 책들이 주로 들어가게 구성을 했고, 또 애초에 제가 그렇게 책들을 집어 넣었고요. 중1까지 쓸 수 있도록. 중2는 중2에 읽었던 책들과 중1에 읽었던 책들이 연계되도록, 그 다음 중3 때 책들은 1, 2학년 때 읽었던 책들이 중3으로 연결되도록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서 책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 학원에 도움을 받든 도움을 받지 못하든 어쨌든 책은 계속해서 읽혀나가야 되잖아요. 그때 요량은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중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죠. 중등 과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을 위한 프롤로그라고 했으니까 1학년 때의 책들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다양한 관심사 그리고 그것을 탐색하는 노력이 드러나는 책들이면 돼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조금 들어가도록 하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뭐 하시면 되죠? 내가 특정 부분을 결정짓고 또는 특정 영역을 결정지은 다음에 그 내용들이 조금 심화될 수 있는 책들을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융합 파트에 제가 특징적인 책들을 좀 넣어놨어요. 사피엔스라든지 총균세라든지 코스모스라든지 정의란 무엇인가 라든지와 같은 책들을 넣어놨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얼마나 융합적인 인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들은 대부분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가지를 뻗어서 내가 새로운 주제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심화, 연구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사를 드러내기에 매우 좋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아마 대표님 그 책에서는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만능책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만능책들이 마지막 중3단계라든지 고3단계에 들어가서 내가 이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좀 구성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 책들을 이용해서 독서록을 쓸 때 어떻게 쓰는 것이 좋으냐, 어떤 것이 전략적이냐. 첫째는 이건 저희 학원에서 이제 하는 건데 어디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책으로 독서록을 쓰는 걸 지도하는 경우에요. 요거는 중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저희가 들어가는 책이거든요. 이때 책을 다 읽고 나서 독서록 지도를 하기 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건축공학과하고 건축학과, 토목공학과, 이 다음 페이지에는 도시공학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보면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도시공학과가 소질이 있다면, 적성이라면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 돈 못 버는 일은 또 안 하고 싶어 하니까 여기 전망, 향후 5년 후에 전망 같은 것도 제가 넣어놔서 만약에 니네가 이 책을 읽고 건축에 대해서 도시 설계에 대해서 토목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다면 어떤 방식으로 독서록을 쓸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그 과정에 의해서 독서록을 쓰게 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요거는 나는 미생물과 산다라고 하는 도서의 탐구 보고서예요. 요거는 내가 책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보시면 미생물의 경제적 가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업 구상을 해볼 수 있는지, 미생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 등등 한 걸음 두 걸음까지 더 나아가서 탐구 보고서를 쓰고 요거를 바탕으로 독서록으로 옮겨 적을 수 있도록 한 형태고요. 다음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탐구 보고서에 적합한 형태로 아이들이 실제 탐구를 수행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독서록을 만들 수 있는 형태 등등등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탐구 보고서를 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독서록을 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서록은 중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탐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둘 사이를 연계해서 독서록이 탐구 보고서 형태로 탐구 보고서가 독서록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 보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담임 선생님이 1년 동안 아이를 관찰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대체로 담임 선생님들이 여기에는 좋은 내용을 써주십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좋은 내용 써주시기 때문에 정말 밉보이지 않는 이상은 좋은 내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는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하시잖아요. 상담할 때 미리 얘기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물론
성적과 학교 생활로 아이가 이제 그 학교를 정말 진학할 만한 아이인지를 증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셔야 선생님들도 여기에 쓰여질 내용들 조금 신경 써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기부에 들어갈 내용들을 전부 다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느낌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고요. 네, 당연히 처음엔 복잡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생기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째, 누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머니들께서 명확하게, 학부모님들께서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학부모님만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주어지는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상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도 내 생기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잡하지만 결국 생기부에 담겨야 될 내용은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성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포인트예요. 생각을 해볼게요. 마지막까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고 있는 생기부. 마지막에는 하나의 갈래로 수렴하는 생기부. 그 과정이 부실한 생기부. 그 과정이 충실한 생기부 중에서 입학사정관은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 해답은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최종 정리입니다. 힘드셨지요? 2026학년도에 수능 그리고 변화하는 입시제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뭘까? 바로 내 진로를 명확하게 하고 스스로 읽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쓸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명확히 생기부에 고스란히 담기는 것이 바로 26학년도 수능과 변화하는 입시제도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수행과 수능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멋진 생기부를 만들기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까지의 국어 내신 관리를 바탕으로 초육에서는 중등 과정을 위한 기초를 중학교 1학년과 2학년에서는 독서를 바탕으로 한 생기부 관리를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은 모의 실전이죠. 실전이거나 모의 실전이죠. 실제 자소 생기부를 자기 생기부를 보면서 자소서 작성하고 면접 연습하고 후회의 시간을 갖는 거죠. 내가 학습 일지를 쓸 걸, 대회 나가라고 할 때 나갈 걸이라고 하는 후회를 하고 그다음 멋지게 고교의 문을 열게끔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님들만 안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알아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저희 대표님께서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끔 쓰셨대요. 근데 물론 다른 지역에 다니는 독서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 좀 읽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키워낸 화랑의 후예들 그리고 수행과 수능에서 자라날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해도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한번 요걸 읽으면서 이제 내가 앞으로 하게 될 입시가 뭐야? 라고 하는 거를 미리 알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항상 수업 시간 안에 열심히 정신교육 시켜서 내 앞으로 입시에 대해서 빠삭한 아이로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긴 시간 들어주셔서 이제 감사하다는 인사를 조금 드리면서 여기 저희와 함께 해주신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 우리 학부모님들의 기대에 늘 부응하고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저희 독서문화연구원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논술화랑이, 역사화랑이, 그리고 저희 수행과 수능이 언제나 열심히 노력하고 그에 걸맞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걸맞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만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